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 시민혁명, 그 중에서도 미국혁명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이제 근대사상, 과학혁명, 사회계약, 개몽사상 공부했고, 이런 근대사상에 기반해 일어난 시민혁명, 그 중에서도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랑 명예혁명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혁명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혁명입니다. 미국혁명 같은 이 스토리를 이해할 거면은 일단 17, 18세기 이 미국혁명의 무대가 되는 북아메리카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혁명 이전 17, 18세기 북아메리카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라는 건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왜 영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서양 건너 이 북아메리카, 오늘날의 미국 땅에 건너간 거는 17세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왜 건너갔냐면 일단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당시 여러분, 이 17세기 때 영국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민혁명, 청교도혁명이랑 명예혁명이 터졌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면은 청교도혁명은 1642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이제 갈등으로 해서 찰스 1세가 죽임을 당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1649년까지였고요. 명예혁명은 이제 제임스 2세가 쫓겨난 1688년 이거였어. 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도 많이 차지했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은 이후 새롭게 왕이 된 제임스 1세, 그가 이제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의회는 주로 청교도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던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는 뭘 강요했죠? 영국 국교회를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청교도랑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그 갈등이 결국 찰스 2세 때 폭발해서 청교도혁명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찰스 2세의 목을 베고서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나중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를 하긴 하죠. 근데 그 올리버 크로멜이 이 청교도의 정신에 입각한 지나친 그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렸다 그랬죠. 우리 올리버 크로멜이 물론 나라를 잘 이끌긴 했지만 너무 지나친 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금욕적 독재 정치를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영국은 다시 왕정이 복고돼요. 그래서 청교도혁명으로 목이 잘린 찰스 1세의 아들, 프랑스에 도망가 있던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추대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복위됩니다. 그리고 이 찰스, 이렇게 복위된 스튜어트 왕조, 왕정 복고된 찰스 2세의 스튜어트 왕조, 이때 이 찰스 2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근데 의회는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 청교도혁명 때까지는 청교도가 의회를 장악했지만 올리버 크로멜의 죽음 이후에는 청교도가 몰락해서 의회의 주도권은 국교회에게 넘어간다고 했죠. 근데 마침 찰스 2세나 그의 아들인 제임스 2세는 가톨릭을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명예혁명 터지잖아.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결국에 이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시련 속에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 땅에서는 우리가 이 믿는 칼뱅파 청교도를 마음대로 믿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애초에 영국 자체가 그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국교회는 청교도랑 다르잖아요. 헨리 8세의 수장법이나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이런 스튜어트 왕조들, 이런 것들을 막 거치면서 하도 청교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결국에는 아예 우리가 마음껏 청교도를 믿을 수 있는 새 땅으로 건너가자 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7세기부터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기회, 뭔가 이 신대륙에 가면 경제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국인 그리고 또 다른 유럽인들도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름아름 이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결국에 18세기 정도 가게 되면은 18세기 정반에는 이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13개의 영국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식민지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들만의 자치를 누렸어요. 애초에 이 북아메리카, 오늘날의 미국 지방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영국 정부가 뭔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막 했다기보다는 좀 개인의 종교와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영국 본토랑 아메리카 대륙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국인 영국은 이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크게 신경을 좀 쓰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쓰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영국인들이 만든 이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헷갈리면 좀 적어놔요, 여러분들. 그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 때 제임스 1세, 찰스 1세 얘네들은 뭘 강요했죠? 국교회를 강요했잖아. 근데 이때 의회는 청교도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죽은 이후에 다시 왕정이 복고되면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얘들은 뭘 강요해요? 가톨릭을 강요하죠. 근데 이제 의회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청교도가 힘을 잃고 국교회가 의회를 장악하는 이런 것들도 적어두시면은 정리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자치를 누리고 뭐 본토도 별로 간섭 안 하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변해서 그래. 그 전까지 영국은 이 식민지만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건전한 방임이라 불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만의 특성을 인정해준 거야. 너희는 워낙 본토에서 떨어져 있고 하니 너희들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자치를 누리는 걸 인정해주겠다라는 이름하여 건전한 방임이라는 게 영국의 식민 정책이었어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그런데 영국이 그러한 건전한 방임을 버리고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금을 마구마구 걷게 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18세기 때 있었던 7년 전쟁. 우리 7년 전쟁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또 정리했어요.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랑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붙었죠. 이때 이제 이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할 생각이었던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도와주었고요. 영국은 오스트리아를 도와주었죠. 근데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패배해서 프로이센에게 슐레지엔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이 슐레지엔 지역을 되찾아야겠다라는 목적으로 마리아 테레지아가 다시 한번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로이센을 꺾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그동안 늘 이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랑 싸움만 했던 심지어 30년 전쟁 때는 신교도를 지원했던 그 앙숙인 프랑스랑 연합을 맺죠. 자신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시집 보내면서 그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러시아 가족들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누굴 도와주었죠? 네, 프로이센을 도와주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이제 그 러시아의 페트르 3세가 즉위하면서 전쟁이 이탈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프로이센이 승리하고 슐레지엔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게 뭐야? 영국이랑 프랑스는 해외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인도랑 이 북아메리카, 캐나다 지역에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영국이 승리를 했죠. 그죠? 다만 영국도 이기긴 했지만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야. 영국에도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옛날처럼 식민지를 잘 이렇게 풀어주지 못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식민지로부터도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7년 전의 도시 기억나죠? 7년 전쟁. 영국이랑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쟁탈전. 영국이 이겼다. 영국은 오늘날의 캐나다에 해당하는 북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인도. 이 인도를 차지했던 전투가 누누이 강조했던
플라시 전투예요. 이때 영국의 동인도회사랑 이제 프랑스 정부와 벵골 지역 연합군이 붙었는데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승리했죠. 그죠? 그래서 영국은 이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이 플라시 전투 이후에 무굴 제국으로부터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영국은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간접 지배하게 돼요. 언제까지? 딱 100년 뒤까지. 100년 뒤에 1857년 세포이 항쟁이 터지면서 그 세포이 항쟁을 진압한 이후에 영국은 더 이상 동인도회사만 가지고 인도를 간접 지배하기는 힘들겠다. 해서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영국 정부가 이제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돼. 동인도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 방침을 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왕이 인도 황제를 겸임한다는 영국령 인도 제국까지 수립하게 된다라는 스토리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7년 전쟁으로 이제 영국이 돈이 없는 거야. 식민지 차지한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이 미국 지역 애들한테 각종 세금을 걷는 거야. 그때 세금이 이제 인지세. 인지라고 하는 거 무언가 종이 문서나 책 같은 그런 출판물을 낼 때마다 인지를 받아야 돼. 도장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각종 출판물이랑 그런 데 붙는 세금 인지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문서를 발행하거나 신문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 책이나 이런 종이에 관련된 문서를 뗄 때마다 인지라는 걸 사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야. 나 세금을 매긴 거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문서 하나 만들려고 해도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또 차세. 영국인들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갔으니 당연히 이 사람들 영국인들이니까 차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 차에도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7년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건전한 방임을 벌이고 중상주의 정책을 하면서 온갖 세금, 인지세나 차세 같은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식민지는 화가 난 거야. 왜냐면 식민지는 자신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긴 했지만 얘들아, 이 식민지에서 영국 본토에 있는 의회에는 의원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영국도 나름의 식민지 차별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 본토에 있는 의회에는 이 미국의 식민지 대표들이 참석할 수 없었어. 근데 이제 이 미국 식민지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대표는 영국 본토의 의회에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대표가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세금을 우리한테 내라고 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세금 못 낸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얘기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의 대표가 영국 본토의 의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대표가 영국 본토에 있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영국 본토는 우리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식민지는 이 세금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좀 우리가 좀 너무했나 싶어서 세금을 폐지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을 다 폐지해요. 인지세 같은 세금을 다 폐지하는데 but 유일하게 차에 대한 세금만큼은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폐지해주지만 차세만큼은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식민인들한테는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진 거야. 영국인들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건너가 만든 이 미국 식민지 사람들도 당연히 영국인들이니 차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영국이 차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영국의 그 EPL 리그 있죠. 되게 중국 산트를 말씀드렸는데 EPL 세계적인 축구 리그죠.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 하기 전에 광고할 때 있잖아, TV에. 그때 영국 전역의 전기 소비량이 3배에서 4배 늘어요. 왜? 다 그때 전기포트에 물 올리는 거야. 차 마시려고. 얘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차를 마셨던 애들이야. 전 군인들도. 영국 군대는 티타임이 따로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이 돼서 식민지인들은 불만이 쌓인 거야. 거기다가 이미 당시에는 유럽에서 18세기 때 나온 계몽사상, 그 외에도 뭐 로크의 사회계약 이런 것들 저항할 수 있다. 인민이 군주에게 자연권을 위탁한 것이고 군주가 그런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면 인민은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미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전파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볼 건데 과정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이 시기별로 순서를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 미국의 이 독립혁명 과정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은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보스턴이란 지역의 항구에 그날도 이제 영국에서 차가 수입되고 있었어요. 영국이 식민지에 파는 중요한 물품 중에 그 하나가 차였거든. 근데 이런 차에 대한 세금, 영국의 이런 중상주의 정책, 다른 세금은 다 폐지했지만 차세는 유지했잖아.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의 상인, 지식인 같은 지도자들이 인디언으로 분장하고 영국 선박을, 이 보스턴 항구에 차를 가지고 온 영국의 선박을 습격을 한 거야. 이제 인디언 분장을 한 거는 인디언들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보스턴 항구에 그 정박해 있던 영국 상선을 습격해서 그 영국 상선이 가지고 온 차를 다 바다에 빠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는 얼탱이가 없는 거죠. 이 새끼들이 선을 넘었네? 이래서 영국 정부가 강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게 돼요. 영국이 자랑하는 로열 네이비, 영국의 그 해군이 보스턴 항구를 포위한 겁니다. 당시 영국은 이미 7년 전쟁 승리 이후로 이미 대영제국, 세계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영제국의 해군이 출동을 해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 식민지의 대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열어. 이게 역사적인 1차 대륙회의예요.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의 대표들이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영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그리고 영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요. 이런 식의 탄압 조치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보스턴 항구 폐쇄 같은 탄압 조치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1차 대륙회의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국 정부에 싸우기로 항의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1차 대륙회의가 열린 이 필라델피아가 약간 미국에 있어서는 자유의 성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여러분 배웠던 한국사에서 3.1운동 터졌을 때 이 3.1운동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퍼지잖아요. 그때 미국 땅에서도 이제 우리 미국에 건너간 우리 교포들이 3.1운동 행진을 벌이는데 그 미국에서 열린 3.1운동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건너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징성 있는 도시니까 그 옛날 당신들이 영국에게 맞서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1차 대륙회의를 열었던 그 자유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3.1운동을 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거야. 3.1운동이 열린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유의 도시가 요즘은 거의 마약에 오염돼가지고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1차 대륙회의 이후에 1차 대륙회의는 결국 뭐야? 싸울까 말까? 결론은 뭐야? 싸우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항의하자. 해서 1차 대륙회의 때 싸우는 쪽으로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 싸워야 한다. 하고 영국 정부에 이런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이때 식민지 대표들도 영국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물론 그 군대라 그래가지고 전문적 군대는 아니에요. 민병대 수준의 군대죠. 그리고 이 식민지가 만든 민병대와 천하 최강의 세계 최강의 영국군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렉싱턴 전투예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렉싱턴 전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기, 그러니까 1차 대륙회의 때 싸우기로 결의하고 그 이후에 영국군이랑 민병대가 싸운 전투가 렉싱턴 전투예요. 이미 내가 싸우는데 놀랍게도 대영제국이 패배하고 식민지 오합지졸 민병대가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민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워싱턴이야.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때 이후로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렉싱턴 전투 이후에 사실 이게 가지고 온 폭풍은 어마어마했어. 사실 이게 민병대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영국이 방심한 것도 있지만 영국이 이때는 군대를 대규모로 보내지 않았어요. 되게 소규모만 보냈거든. 근데 이 렉싱턴 전투 이후에 영국도 이 새끼들 봐라 이래가지고 정말 대규모 군대를 보낼 그런 움직임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렉싱턴 전투 이후에 다시 한번 식민지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륙회의와
2차 대륙회의 그 사이에 있던 게 렉싱턴 전투예요. 그리고 1차 대륙회의가 영국에게 싸울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한 전투였다면 이제 2차 대륙회의는 이미 싸우는 거 결정이 났잖아. 싸웠잖아 렉싱턴 전투에서. 2차에서는 뭘 논의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이냐. 그럼 우리가 영국이랑 싸우기로 결정을 했고 1차 대륙회의에서 그리고 렉싱턴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영국을 싸우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 모인 게 2차 대륙회의예요. 여기서는 독립이냐 자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독립이냐 자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식민지 대표들도 이미 이제 우리는 영국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비록 우리의 선조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영국과는 다른 나라다. 독립을 추구하자라는 쪽도 있었고 한쪽은 여전히 자신들의 뿌리, 우리는 우리의 뿌리는 영국이다라는 걸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본토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영국인이라는 거를 잊지 마라. 우리는 영국 왕의 신하다. 우리는 여전히 국왕전하에 충성스러운 신하다. 영국 왕의 신하다. 애초에 우리가 누구냐?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우리 영국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 왕의 신하로서 누구랑 싸운다? 왕의 눈과 귀를 흐리고 식민지에게 포갑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의회와 싸운다 라는 명분을 내세요. 이미 영국 자체가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영국 왕에게 저항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린 여전히 영국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다. 단 왕의 눈과 귀를 흐리고 식민지를 탄압하는 영국 의회랑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게 자치론자들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식민지 대표들은 독립이냐 자치냐 이걸 놓고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 그리고 어쨌건 영국군은 몰려오고 있으니 렉싱턴 전투에서 민병대를 이끌고 승리했던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2차 대륙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독립적으로 모이게 돼요. 그 2차 대륙회의 때 결론이 독립으로 모이게 된데 한 사람의 결정적 공헌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2차 대륙회의 때 독립이냐 자치냐 가지고 이 식민지 대표들이 싸우는 걸 보고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상식이에요. Common Sense. 상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야. 야, 당연한 이야기를 왜 가지고 싸우냐. 이미 우리가 대서양 건너 영국의 본토를 떠나 대서양 건너 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 디딘 이상 그 발을 디딘 이상 이미 우리는 영국과는 별개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영국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이다. 이미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온 순간부터 영국과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우린 영국과 전혀 별개의 사람, 별개의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밖엔 길이 없다. 그리고 말이 되냐? 영국 왕의 신하로서 의회랑 싸운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독립밖에 길이 없다는 건 우리가 영국이랑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상식이야. Common sense.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설파한 책이에요. 이게 당시에 미국인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맛보게 해준 거야. 우린 더 이상 영국이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 덕분에 결국엔 식민지 대표들은 독립적으로 마음을 모으게 되고 결국 그 유명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거는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워싱턴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죠. 이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에는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내려주신 기본권을 갖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부인권이죠. 다른 말로는 자연권.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신 그 기본권, 천부인권, 자연권을 가진 우리 개개인은 나라의 주인이다. 모든 나라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인민주권.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군주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로크랑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게 이거야. 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저항권을
군주는 인민들이 군주와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위탁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위탁한 자연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저항권. 루소는 인민주권, 주권 재민. 그리고 로크나 루소나 둘 다 뭘 얘기하죠? 자연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대륙회 이후 토머스 페인의 상식으로 독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식민지들은 똘똘 뭉쳐서 영국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러토가 전투예요. 대륙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워싱턴 싸우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식민지 대륙 군대가 영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식민지들이 대영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것 봐라. 당연히 영국이 이 식민지의 반란을 금방 진압할 줄 알고 안 껴들었는데 저 식민지인들이 영국을 두 번이나 이겼어? 그렇다는 건 식민지인들이 이길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식민지들을 도와주어서 영국의 힘을 좀 빼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마침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영국을 견제하고 싶던 유럽 열강들이 미국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총출동이에요.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프랑스는 왜? 7년 전쟁에서 패배해서 인도와 캐나다 지역을 뺏겼잖아. 그거에 대한 원한. 네덜란드는 올리버 크로멜이 항해법을 발표해가지고 중개무역에 큰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에스파냐는 그 옛날 칼레전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패배했죠. 이런 식으로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원한을 산 거야. 그래서 유럽 열강들이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미 그 전부터 그 혼자 힘으로 영국을 완전히 이기기 힘드니까 우리 미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럽으로 외교관을 보냈었어요. 당시 미국이 이 유럽에 보냈던 외교관이 그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이야. 벤저민 프랭클린. 근데 그 전까지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유럽 나라들이 영국의 눈치를 보느라 안 도와줬는데 이 세르토가 전투 이후에 식민지 독립의 가능성을 본 이 열강들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설득에 넘어가서 미국을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같은 영국의 원한을 가진 이 유럽의 나머지 강대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식민지의 독립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원한을 많이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세러토가 함이 있어. 자, 그리고 결국 열강의 지원을 받은 식민지 연합 대륙군은 결국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요크타운 전투. 세 번째 승리죠. 큰 세기를 박은 거예요. 열강의 지원 덕분에 영국을 또 한 번 이긴 거야. 결국엔 영국도 안 되겠다. 이래서 결국에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나오죠. 파리 조약. 영국은 이렇게 캐나다 남쪽 플로리다에서 대서양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지역을 미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은 되게 작은 나라였어요. 오늘날의 미국이랑 비하면 되게 작은 나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진 거야. 그래서 여기 파리 조약 보시고 미국 혁명의 배경에 인지세법 반대 결의문이라는 게 있어. 이런 말 나오죠.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국민 개인적 동의나 국민 대표의 동의 없이 부과할 수 없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영국 정부는 7년 전쟁의 재정난으로 신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에 인지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반대 운동을 펼쳤고 의회는 인지세법을 폐지했다. 하지만 영국은 뭐에 관련된 거? 차에 관련된 세금을 폐지하지 않아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독립을 했고요. 그 결과 죄송합니다. 이제 꼬였어요. 자, 이렇게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 미국의 재헌의회는 연방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연방 헌법.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돼요. 독립을 하고 만든 거야, 얘들아. 연방 헌법은 파리 조약으로
파리 조약으로 독립이 승인된 다음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좀 걸렸어요. 이 법 만드는데. 그래서 이 법에서는 우리 미국은 공화정이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러면 대표 누구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에. 그가 이제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했잖아. 영국의 정치를 모범으로 여기면서 그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서 주장한 삼권 분립이 미국 헌법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이한 점, 미국은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따로 있죠. 미국이 51개, 오늘날에는 51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미국은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따로 있어. 여러분도 가끔 시사 이슈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연방정부가 내린 결정을 주정부가 거부해가지고 연방정부의 군대랑 주정부의 군대가 막 갈등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도 물론 이 각 주의 그 주를 대표하는 연방정부도 있지만 각 주마다 정부가 따로 있고 광범위한 자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미합중국을 대표를 해서 군사와 외교권을 책임지긴 하지만 주정부 역시도 자신들만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에 입각한 연방헌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미국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런 독립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상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프랑스가 이 미국의 독립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요. 이제 프랑스는 7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원한이 많았거든. 그래서 영국을 엿먹이겠다는 생각 하나로 프랑스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근데 그 프랑스가 얻은 건 뭐죠? 그냥 영국을 엿먹였다 하나야.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너무 무리해서 도와준 다음에 프랑스가 엄청난 재정난에 빠지게 돼. 이게 나중에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독립하는 걸 보고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 있죠. 주로 이제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본토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이 산마르틴이나 해방자라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의 활약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얘네들은 다 크리오요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외에 여러 자료들 1차 대륙회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여기 지도 나오죠? 이런 지도도 여러분들이 또 어딘지 보시고요. 처음 초창기 미국은 되게 조그만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선언문 한번 봅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천부인권. 자연권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사회계약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능하게 이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게 국민의 권리이다. 주권 재민과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권 재민, 저항권. 그리고 여기 뒤에 너 선생님이 또 EBS 공개 자료실에 있는 그 자료를 따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혁명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에 큰 영향을 남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